말이 쓰러졌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땅이 얼굴 앞으로 쏟아지던 그 찰나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둔탁한 충격이 왼쪽 발목을 강타했고 흙먼지가 눈앞을 덮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한순간 사라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시험관이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이미 온몸으로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내 첫 번째 무과 시험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는 1572년, 내 나이 28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 시절 무과 시험장에는 대부분 20 초반의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단단히 벼른 눈빛, 가볍고 날렵한 몸, 실수를 해도 다시 도전할 시간이 충분한 나이. 그들 사이에서 나는 몇 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남들보다 이미 뒤처졌다는 감각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덕수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는 벼슬을 하지 않고 낙향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충청도 아산에서 보내며 활을 쏘고 말을 타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 시절에는 별다른 큰 뜻 같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을 쓰는 일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길을 걷다 활 한 자루를 보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무과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굳힌 건 22살 무렵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활쏘기, 말타기, 창쓰기, 병서 읽기에 바쳤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활을 당겼고 여름이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6년 동안 내가 무과 시험에 대해 품은 마음은 간단했습니다. 단 한 번에 붙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과는 그냥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무과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 그중 첫 관문인 초시만 해도 활쏘기와 말 위에서의 무예를 모두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용감하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정교해야 했고 말과 하나가 되어야 했으며 그 모든 것을 심사관의 눈앞에서 흔들림 없이 보여줘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시험장에서는 28, 그해 나는 처음으로 시험장에 섰습니다. 훈련원에서 치러지는 무과 시험장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말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심사관들이 단 위에 앉아 수험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그날 할당받은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낯선 말이었습니다. 내가 평소 훈련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말을 그대로 타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 한쪽에 걸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말이든 다를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괜찮았습니다. 말의 리듬을 느끼며 몸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를 돌아 속도를 올리던 순간 말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니면 내가 순간 균형을 잃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이제 기억 속에서 흐릿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음 순간 나는 공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말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땅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격, 왼쪽 발목이 땅에 먼저 닿으며 꺾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귀가 멍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발끝에서 허벅지까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나는 흙바닥에 그대로 엎어진 채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웅성이었습니다. 시험을 구경하던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을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말 위에서 굴러떨어진 채 흙을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왼쪽 발목에 체중을 싣는 순간 통증이 다시 한번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를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험장 한복판에서 심사관들의 눈앞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발목은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화 안에서 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뼈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온전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디딜 때마다 발목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옆으로 꺾이려는 힘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으로 버텼습니다. 심사관 한 명이 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기권을 권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낙인이 찍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수험자, 그것만으로 오늘은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나는 시험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몸이 거부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 거부감의 정체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험장 가장자리에 버드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숱하게 보아온 나무였습니다. 냇가나 길가에 늘어진 그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질기고 유연한지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꺾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구부려도 탄성이 남아있는 나무, 몸을 가누는데 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발로 버티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걷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뚝이며 때로는 한 발로만 바닥을 딛고 나머지 발은 땅에 스치듯 옮기며 나아갔습니다. 몇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그날따라 터무니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손으로 잡아 꺾었습니다.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주고 비틀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며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2팔 길이 정도의 가지를 2개 확보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저앉아 장화를 벗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다시 신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발목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아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버드나무 가지를 발목 양쪽에 대고 허리춤에 있던 끈을 풀어 단단히 감아 고정했습니다. 손이 떨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끈을 묶는 매듭만큼은 단단히 쥐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목이 발목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가지가 흙에 스쳤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순간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다시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남아있던 과목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는 걸었습니다. 시험장이 요구하는 모든 구간을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매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측은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낙마한 수험자라고 체면이나 차리지 왜 저러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선들이 등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앞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낙마 수험자가 합격한다는 것은 그 시절 무과의 관례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과는 무예의 완성도와 태도를 함께 보는 자리였고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기에 결함이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지만 틀린 판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나는 실제로 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땠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발목은 부어올라 장화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은 온종일의 긴장과 충격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왜 그 순간 균형을 잃었는가? 말의 움직임을 입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낯선 말에 지나치게 긴장했던 것인지 혹은 6년의 훈련에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이후 몇 달을 갔습니다. 뼈에 금이 갔거나 인대가 심하게 다쳤거나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28의 낙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그 시절에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기에도 포기하기에도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낙방 이후 나는 그 4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했습니다. 어제 했던 것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것을 내일 또 했습니다. 발목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석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말을 탈 수 없었습니다. 활은 앉아서 당길 수 있었지만 몸의 중심을 잡는 훈련은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버텼습니다. 몸이 낫기를 기다리며 머릿속으로만 그날의 장면을 반복해서 돌렸습니다. 말이 발을 헛디디던 순간
내 몸이 기울어지던 방향,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던 그 찰나.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수백 번 다른 선택을 상상해봤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말은 낯선 말이었습니다.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평소 훈련하던 말과 호흡이 달랐고 발걸음의 리듬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나는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에 나온 말을 처음 배정받았을 때 몇 번 등을 쓸어보고 고삐를 잡아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을 안다는 것은 그보다 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 발목이 디딜 수 있게 되자마자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가 평소 타던 말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말을 구해 번갈아 탔습니다. 기질이 다른 말, 보폭이 다른 말, 고삐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말. 처음에는 낯선 말 위에서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어떤 말이 배정되어도 몇 걸음 안에 그 말의 리듬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의 수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병서를 더 깊이 팠습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삼약, 무과시험에서 병서 이해를 묻는 구술 과목이 있었고 그것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전술이 머릿속에서 지형과 맞물려 그려지는 경지까지 가려면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직접 땅을 걸어 다니며 지형을 보고 이곳에 적이 있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혼자 상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30이라는 나이는 지금과 다른 무게를 가졌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할 나이, 방향을 굳혀야 할 나이였습니다. 가까운 이들 중에는 다른 길을 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굳이 무과가 아니어도 살아갈 방도는 있다고. 한번 떨어진 시험을,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떨어진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듣기는 했습니다. 다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시험장에서 발목이 부러진 채로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러었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각이, 그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감각이 내가 무과를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유와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활쏘기 정확도는 이미 웬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 위에서의 안정감도 낙방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록 오히려 더 경계했습니다. 그날의 나도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만은 발목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네 번째 해의 봄이 왔습니다. 1576년이었습니다. 내 나이 32이었습니다. 다시 시험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긴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긴장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긴장의 결이 달랐습니다. 4년 전의 긴장은 떨림이었습니다. 이번의 긴장은 집중이었습니다.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한 곳을 향해 조여드는 느낌. 오래 훈련한 사람의 몸이 시험을 앞두고 스스로를 정비하는 느낌. 말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말이었습니다. 고삐를 잡고 등을 한번 쓸었습니다. 발걸음 몇 번을 느껴봤습니다. 이 말은 왼쪽 고삐에 조금 더 민감했습니다. 속도를 올릴 때 앞발이 먼저 나가는 타입이었습니다. 코스를 돌 때 오른쪽으로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말이 달렸습니다. 몸이 말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코스를 돌 때 오른쪽으로 쏠리려는 힘을 왼쪽 무릎으로 눌러 잡았습니다. 속도가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눈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감각은 없었습니다. 말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활을 당겼습니다. 관역이 보였습니다. 숨을 내쉬며 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나는 그 화살이 어디에 박혔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합격했습니다. 병과 무과의 가장 낮은 급제 등급이었습니다. 장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크게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딱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4년 전 발목이 부러진 채 흙바닥에서 일어섰던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감회는 없었습니다. 감격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감격을 표현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로. 온전하게 합격은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과에 급제한다는 것이
곧 자리를 얻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관직은 넓지 않았고 묵과 급제자는 해마다 쏟아졌습니다. 병과로 합격한 나는 그 수많은 급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32의 나이에 낮은 등급으로 특별한 배경 없이 화려한 출발을 기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발령은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이었습니다. 권관, 변방의 작은 군사 요충지를 지키는 하급 무관직이었습니다. 한양과는 멀었습니다. 추운 곳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몇몇은 그 발령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급제까지 했는데 왜 저런 곳으로 가느냐고. 나는 그런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방이 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 없는 곳이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방이야말로 실제로 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서 위에 존재하는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적이 넘어오는 곳. 나는 그곳에서 실제의 군사를 만났고 실제의 지형을 밟았고 실제의 위협을 눈으로 봤습니다. 병서에서 읽었던 것들이 땅 위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형이 전술을 결정한다는 것을 글로 읽을 때와 실제 언덕과 강과 숲을 발로 걸으며 이해할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부임한 첫 해부터 관할 구역의 지형을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방어에 유리하며 적이 침투한다면 어느 길로 들어올 것인지를 몸으로 외웠습니다. 부하 군사들은 처음에 의아하게 봤을 것입니다. 굳이 왜 그 길을 또 걷느냐고. 그러나 나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부임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조선의 무관 생활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발령이 나면 떠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쌓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실제의 경험. 그러는 사이에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36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함경도에서 여진족의 침입에 맞서 싸운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이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고 포상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관이었던 이일이 나의 공을 축소하고 되레 내가 보고를 지연했다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군사 조직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윗사람의 판단이 아래를 덮는 구조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비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옳게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그 일 이후 한동안 직책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이었습니다. 억울한 보고 때문에 직을 잃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 시절 그런 일을 겪으며 군사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는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능력만으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위아래의 역학, 말 한마디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읽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싸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쓴맛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쓴맛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지형을 걸었고 군사들과 함께 훈련했고 보고는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윗사람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구부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40이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변방에 있었습니다. 한양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자리였습니다. 이름이 크게 알려진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임한 곳의 군사들은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지형을 파악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더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7이 되던 해 전라좌수사에 임명됐습니다. 파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놀랐고 조정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종유품 현감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정삼품 수사로의 발탁. 인사체계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류성룡이 나를 추천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던 이였습니다. 나는 전라도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처음 마주한 것은 허물어진 성벽이었습니다. 녹슨 무기였습니다. 훈련이 부족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전라좌수영은 조선 남해안 방어의 핵심 거점이어야 했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군사들을 매일 훈련시켰습니다. 거북선의 설계를 직접 살피고 보완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들 사이에서는
이 수사가 보통이 아니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쉬지 않는다고, 직접 현장에 나온다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는다고. 나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채로 시험장을 걸었던 것처럼, 억울한 보고에도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던 그 해에 나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천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장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28세에 흙바닥에서 일어나 4년을 다시 준비했고, 변방의 찬 바람 속에서 20년 가까이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시간들이 쌓여서 화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것을 가장 가혹하게, 그러나 가장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해전은 1592년 5월이었습니다. 우포였습니다. 경상도 앞바다, 왜군의 배 26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나는 전라좌수영의 함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다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겼습니다. 외선 26척 중 26척을 모두 격파하거나 쫓아냈습니다. 우리 쪽에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부상자도 극히 적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고 조정에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도 당연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연전연패하며 한양마저 내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그 승리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부임 이후 1년 반 동안 정비한 함선, 훈련시킨 군사, 파악해둔 남해의 물길과 조류, 그것들이 우포에서 맞물렸을 뿐이었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의 안쪽에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이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포 이후 사천, 당포, 한산도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한산도 해전에서 학이 찐을 펼쳤습니다. 왜군의 배를 좁은 물목으로 유인한 뒤 학이 날개를 펼치듯 함대를 부채꼴로 전개해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왜군은 그 순간 자신들이 포위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대의 총통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그날 외선 50여 척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임진왜란 최대의 해전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해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지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고 조정의 판단은 때때로 나를 옥죄었습니다. 1597년 나는 파직됐습니다. 원균의 모함이었습니다. 조정의 출동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명령은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군이 미리 깔아둔 함정이었고 그 물목으로 함대를 몰고 들어가는 것은 전멸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그것을 항명으로 읽었습니다. 파직, 압송, 고문 한양으로 끌려와 문초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리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억울함보다 더 강하게 남은 감각은 험함이었습니다. 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결국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한 유성룡을 비롯한 몇몇의 구명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직은 박탈됐고 나는 백의 종군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관직 없이 계급 없이 그냥 병사처럼 군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배 위에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백의 종군의 몸이었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난중일기에 내가 그날 무슨 말을 적었는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지가 캄캄하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도 빛을 잃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내가 가진 언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7천량에서 괴멸했습니다. 내가 경고했던 그 물목에서 내가 우려했던 방식으로 정확하게 당했습니다. 조선의 함선 수백 척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원균은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조정은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다시 한번 수군을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함선이 12척이었습니다. 12척, 왜군의 함대는 수백 척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조정에 올렸습니다. 장담이 아니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량의 물길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조류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이었습니다. 12척 대 330척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싸움이 성립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량의 물목을 알았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 좁은 물길에 수백 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지형과 시간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외선 31척을 격파했습니다. 12척은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다시 떠올려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물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거기 있었던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1598년 12월 19일 노량이었습니다. 마지막 해전이었습니다. 퇴각하는 왜군을 막아섰습니다.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포 소리가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갑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내 자리였으니까요.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왼쪽 가슴에 맞았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방패로 나를 가려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전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군사들이 흔들릴 것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전투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군은 물러갔습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는 그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이야기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28세에 말에서 떨어졌고 4년을 다시 준비했고 변방에서 20년을 보냈고 파직당하고 고문받고 어머니를 잃고 그러면서도 서 있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23번의 싸움에서 23번 이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23번의 싸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흙바닥에서 일어서던 그 한 번에서 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발목에 대던 그 손에서 왔습니다.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거스를 수도 없었던 그 감각에서 왔습니다. 처음부터 영웅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흙바닥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